옆에 계신 분도 얼굴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인사도 나누시고요. 이번에 준비한 강연이 정말로 아름다운 선율을 함께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강연입니다. 이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14살에 중학교에 들어가셨죠? 이분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독일 마인츠 대학에 입학을 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사람에도 뽑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2012년 지금 하고 있죠. 여수 엑스포 세계 박람회 개막식에서 직접 연주를 한 분입니다. 이분을 먼저 영상으로 만나 뵙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혜 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Hi guys, this is Jipa. I want to tell you to play your life. Changing your perspective on your life will not only transform your life, but also the whole world. No matter how hard, dull, hopeless your life might be, you give them the life. Just play your life with all you have and share it with others. When I looked at the violin as a burden, I suffered a serious depression and had no hope. But when I saw it from a new point of view, I experienced the joy, completion, and the power of music. And now, I want to use the violin as my tool to share this amazing power and energy with you guys. Stay tuned! 마치 박지혜 씨가 김연아 씨를 연주하듯 독일 국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당신의 삶을 연주하라라는 내용으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짧지만 굵은 시간을 아주 인상 깊고 참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마음으로 쓴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사자로 와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저는 다른 것이 언어가 아니고 그 무엇보다도 저한테는 바이올린이라는 것을 저의 언어이자 무기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오늘 또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일단 계속해서 연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방금 연주한 곡은 아시다시피 엄마가 섬그늘에 그리고 반갑습니다라는 곡인데요. 참고로 이거 엄마가 섬그늘에도 개그 콘서트에 고맙습니다라는 코너에 배경음악으로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제 노래가 그 코미디언들 하는데 BGM으로 깔리고 있으니까 너무 특이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몬티라는 사람이 작곡한 집시의 삶을 노래로 표현해 놓은 차르다스라고 하는 곡 이어서 연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바이올린을 연주하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무대에서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연주를 하면 바이올린은 돈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전공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독일에서도 공부하고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했다니까 쟤는 그냥 엄마 아빠 잘 만나서 부자 엄마 아빠 만나서 댁도 좋아서 인맥도 좋아서 그렇게 공부를 했을 거라 그래서 바이올린을 시작했을 거라 생각하시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무언가를 여러분들한테 뭐를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저는요, 정말 열악한, 부족한, 넘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불과 1, 2년 전까지 또 생활을 했었고요. 단지 한국말을 잊어버릴까봐 초등학교 입학할 때 한국에 역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공부도 하고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란 나라는요, 한국 말고 독일에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아닙니다. 저는요, 아무리 태어나고 자라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독일 사람 같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누가 봐도 저는 한국 사람인데요. 어딜 가도 어딘지 모르게 섞이지 못하고 약간 소외되고 그래서 외롭고 그런 외로움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눅도 좀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된 것도요. 엄마가 혼자서 저를 키우셨는데요. 엄마가 바이올린을 전공하시고 바이올리니스트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한테 공짜로 바이올린을 배울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누릴 수 있었던 유일한 사교육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렸을 때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라는 정말 참 기특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런데 내가 바이올린을 하니까 이왕이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돼서 정말 내가 진짜 영향력이 생겼을 때 정말 사회에 그리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간절히 그 꿈이 간절해지고 그리고 매일매일 너무나 간절하게 그려나갔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내가 언젠가는 서서 연주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늘 상상하고 꿈꿔왔습니다. 그런데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된다는 것은 말만 쉽지 진짜 어려운 거였습니다. 정말 가면 갈수록 끊임없는 산 넘어 산이고요. 저같이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다 보니까요. 한국처럼 식구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맥도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무슨 모차르트나 베토벤처럼 타고난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막막하고 초조했을 것 같았죠. 아닙니다. 저는 정말 이상해요. 진짜 이상한 게 제가 14살 때
부터 인문계 중고등학교와 그리고 또 음대를 함께 병행하면서 다닐 수 있는 혜택을 누렸습니다. 이것도 제가 잘나서 그런 것 같진 않고요.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보시고서는 누군가는 감동을 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인문계 중고등학교는 한국 인문계 중고등학교보다 더 센 학교는 독일은 더 공부하는 애들만 데려다 놓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저는요, 매일같이 레슨 가고 음대 가고 또 연주 다니고 유럽 전체로 그렇게 다니니까 뭐 차를 타고, 그렇다고 집에 돈이 많은 게 아니어서 정말 덜렁덜렁하고 차 문이 2개밖에 없는 그런 자동차인데요. 그런 자동차를 타고 앞에서는 엄마가 밤새워서 운전을 하셔서 이탈리아까지 가시거나 뭐 크로아티아까지 가시고, 저는 그 뒤에서 연주 끝나고 돌아오면 그 다음날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학교에 돌아오면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똑같이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손전등을 켜고 그 뒷좌석에서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로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 힘든 길을 어떻게 가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별명이 해보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이 웃어서 해보라고 할 정도로 웃음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저한테는 제가 받은 축복이라면 너무나 간절하고 확실하고 너무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고 또 최선을 다해서 무엇이든 준비할 수 있는 힘과 그런 에너지가 저에게 받은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악기도 아까 홍보 영상에서 보니까 간단하게 나오지만 정말 독일 정부가 주최하는 오디션에서 이런 독일의 국보급 악기를 1년씩 무상으로 대여받아서 연주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이 콩쿠르에 나가려면요, 독일 총연방 바이올린 솔로 부분에서 콩쿠르에서 1등을 하거나 아니면 국제 유수의 콩쿠르에서 상위 입상을 해야만 오디션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나이는 30살까지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적은 상관이 없이 그냥 주활동 무대나 살고 있는 거주지가 독일이면 누구든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남녀 정말 불분 안 하고 세계적으로 내노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중심 활동지가 독일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내노라 하는 연주자들이 참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나지도 않은 것 같고, 그 사람들한테 비하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갔던 방법이요, 이것도 내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저 악기가, 저렇게 국보급 악기를 내가 갖고 연주하고 있는 모습을 꿈꾸며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이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나가는 것이었는데요. 그 어떤 축복보다도 저한테는 이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도 저는요, 정말 주눅들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라는 사람의 한계를 미리부터 찍어놓은 다음에 희망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나라는 사람의 한계를 정말 한없이 넓혀놓고 나의 경계선이라는 것을 없앤 채 정말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꿈꾸는 일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나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갔을 때 또 심사위원들한테는 콩깍지가 씌었었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세상에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국보급 악기를 주시고요. 이게 1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들하고 오디션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면 악기를 두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피가 말리는 전쟁입니다. 매년.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게도 거의 10년 넘게 매년 이렇게 계약을 연장을 받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빈각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제가 걸어왔던 길은요, 정말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단지 내 능력으로만 그렇게 했다고는 도저히 생각하거나 아니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제 삶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들은요, 오히려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으로 넘치도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남들이 볼 때는 힘든 길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투쟁하면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별명이 해보라고 할 정도로 웃음이 많고 늘 기뻤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나한테 넘치도록 채워지고 있는 내 삶이요, 그럼 내가 더 행복해져야만 하는데, 더 풍요로워져야만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삶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나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어디 구멍난 밑바닥으로 막 뭘 쏟아붓는 것처럼 계속해서 내가 고갈되고 있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기쁨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어느 날부턴가는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이렇게밖에 안 되나? 왜 이렇게 하는데 더 할 수 없나? 막 이렇게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이 더 확대돼서 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것들만 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감사함이 사라지니까 기쁨이나 즐거움도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행복이란 것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저한테 성공의 궤도에 올랐다고 말하는,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부터 오히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에 맞닥뜨리게 됐고요. 이것은 너무나 긴 여정이었는데 정말 너무나 심각한 우울증으로 나를 빠져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울증이란 병은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큰 꿈을 품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른 병도 아니고 이렇게 정신적인 병으로 나 자신을 그렇게 컨트롤하지 못해서 내 자신에 꺾여서 그렇게 우울증으로 쓰러졌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수술해서 떼어낼 수 있는 병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사지가 멀쩡하기 때문에 누가 내가 병 걸렸다고, 내가 아프다고 알아주는 그런 병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남들은 내가 학교도 못 가고 연주도 하나하나 전부 다 캔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사람으로 쟤는 완전 실패했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남들과 대화조차 하지 않고요, 밖에, 현관문 밖에 누가 나를 묶어놓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꽁꽁 묶어놓고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끔 그렇게 아주 결박시켜 놓은 것 같았습니다. 나가고 싶고 내일이 되면 다시 옛날처럼 열심히 내 꿈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무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미워지기 시작하고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안 살았으면 좋겠다는 나쁜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요, 숨 쉬고 나를 막 미워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악기 1년에 한 번씩 가서 오디션을 받아야 되는데 가서 할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연습도 못하고 연주도 못하고 단 한 음도 그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나도 내 자신을 포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저기서 아직 나는 끝나지 않았다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간절히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내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걸어온 것이 아니고 정말 나 혼자서 걸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인지,
제가 그때 당시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전액 장학금과 그리고 또 독일 정부로부터 국비 장학생으로 뽑혀서 갈 수 있는 혜택을 받았는데 모든 것을 전부 다 해놓은 다음에 우울증에 빠져서 거의 3, 4학기 정도를 갈 수 없이 그냥 계속 제 학기를 연장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 가는 것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장시키면 전액 장학금이라는 것은 없어진대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연장을 시킬 때마다 장학금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기도요, 1년에 한 번씩 가서 오디션을 봐야 되는데 갈 수 없으니까 다 포기하고, 끝났구나. 그러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돌려줘야 되겠다고. 내가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서 힘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의외의 답장이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서 시련과 이렇게 어두운 길을 터널을 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을 자신들은 굳게 믿고 응원한다는 차원에서 내가 다시 일어났을 때 누구보다도 이 악기가 필요할 테니까 우리가 뒤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뜻으로 정말 예외지만 오디션을 네가 일어날 때까지 면제해주겠다고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독일 사람은요, 정말 찔러도 피가 안 나온다는 그런 냉정한 사람들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런 답장이 왔을 때 저는요, 위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그런 메시지들이 여기저기서 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때요, 이게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고 상관도 하지 않고 그날 또 아주 허무하게 하루하루를 흘러보내고 있었을 때고요. 우리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도무지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위로를 해도 도무지 내가 나을 기미가 안 보이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옆에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정말 하루 종일 눈물로 그렇게 계시는 엄마를 보면서 이제 나중에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차피 다 변하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있는지 모르겠다고 짜증까지 내면서 완전히 포기해버렸을 그때요. 정말 나는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었지만 어느 날 밤인가, 낮인지도 모르겠어요. 제 머릿속에 어떤 노래가 와서 박혔는데요. 그 노래를 계속 내 머릿속에 맴돌면서 나한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어주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공유하기를 희망합니다. 이거는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불러서 유명해진 그런 가스펠송이라고 합니다. Take My Hand라고 하는 그런 곡인데요. 저는 도무지 나 같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여기 너무나 젊은 여러분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요. 어른들이 볼 때는 어린애들이 무슨 상처가 있겠냐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저도
그냥 10대 때 그렇게 우울증에 빠졌고 정말 모든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내 상처에서 못 이겨내고 이거를 떨쳐버리지 않고요. 나라는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나를 미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럴 수 없지만요.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요. 언어라는 것은 내가 들었을 때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먼저 이해하고 소화시켜야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내가 느꼈던 것은요. 음악은 그냥 내가 마음을 열어두고 있으면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력조차 남아있지 않고 완벽하게 고갈된 상태여도 정말 무언의 그리고 100마디 말이 아니고 1000마디 말이 아니고 한음한음이 이 음악이 선율이 내 영혼을 그야말로 그대로 그 안에 있는 메시지가 스며들게 만드는 것을 먼저 느끼고 깨닫게 되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평생 동안 그렇게 죽으라고 연주하고 연습했던 음악이란 것이 얼마나 큰 위력이 될 수 있는지, 얼마나 큰 파워가 생길 수 있는지 내가 먼저 깨닫게 되는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는 정말 평생을 그렇게 하겠지만 오늘 이 순간도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오고 그리고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고 꺼내놓을 수 없는 그런 상처가 있으시다면, 그런 질병과 아픔이 있으시다면 정말 여러분 손을 누군가는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누군가는 무한히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는 누군가는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요. 그렇게 상처를 짊어지고 아픔을 짊어지고 그렇게 아파하면서 살아가라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제가 통로가 되길 희망하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제가 얻었던 위로의 몇백 배, 몇천 배 여러분들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제가 여기 시계가 없어서 도무지 몇 분째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0초라고 돼 있는데. 지금 몇 시 정도 됐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그러면 마지막 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질문 뭐 이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러면, 집 떠나면 애국자 된다고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으로서 정말 여기 어린 친구들도 많이 계신데요. 어떤 꿈을 갖고 계신지 저는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계획을 막 철저하게 세워놓고 내가 이렇게 꼭 돼야만 한다고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은 이 꿈이 저를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나를 좀먹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인터뷰할 때 앞으로 계획, 꿈이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보면은 항상 저는 개봉박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미리 앞서가도 아니면 뒤처지게 생각해도 안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을 여러분 혼신을 다해서 삶을 연주하면서 혼신을 다해 연주하면서 나아가면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나아간다면 정말 능치 못할 오르지 못할 산이 없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길을 가시면서 정말 내일은 오늘보다 밝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나가실 때는 그냥 나가시지 마시고요. 그 최후 승리에 대해서 미리부터 받은 사람처럼 설레어하고 기뻐하고 부푼 가슴으로 이 자리를 벅차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제가 이번에 여수 엑스포 개막식 때 연주를 했던 곡인데요. 아리랑을 그냥 편곡을 내 방식대로 하자니 아리랑이 왜 그렇게 생겨먹었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 아리랑이라고 제목을 붙인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을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MC 언니
맞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우리 서수동 피아니스트에게도 함께 박수 부탁드릴게요. 죄송해요. 제가 나왔습니다. 음악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끊어버린 듯한 그런 미안함이 많이 드는데요. 일단 아까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이제 Q&A 시간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한 게 많은데요. 제가 묻기보다는 우리 청중들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사님께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우리 제일 처음 앞에 손 드신 분께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제추어를 못 취하나 봐요. 여기 앞에 두 번째 계신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동작을 되게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크게 하시고 또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잘 하시는데 그거를 따로 연습을 하시는지 그리고 연주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하시는지 그리고 연습 시간은 보통 얼마나 되시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통역해 드릴게요. 아니, 마이크가 안 들려서. 그죠? 저는 잘 들렸어요. 저는 귀를 기울이고 있었거든요. 바이올린을 전공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연사님이 몸으로 이렇게 정말로 멋지게 연주를 하시는데 감정이든 몸이든 이렇게 따로 연습하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하루에 연습 시간은 얼마나 되시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거꾸로 연습 시간은 항상 질문하실 때 빼놓지 않고 하시는 질문인데요. 어릴 때는 정말 밥 먹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빼고는 연습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많이 아무래도 활동하고 돌아다니는 시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나면은 감사해서 하는 거죠. 근데 항상 이것저것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션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제가 연습은 죽어도 못해요. 그런 거는 그냥 청중들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그렇게 리허설 같은 건 죽어도 못하는데요. 일단 박수를 쳐주시면 청중들 앞에 쓰고 무대에 쓰게 되면 저절로 제가 흥이 나와서 주체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연사님 그런 감정 조절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